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뭐 했나. 이 표현이 딱 맞는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는 작년 병영생활관 내무반이죠. 개선 작업을 마치기 위해 2조 6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장병 한 명당 침대 하나씩 설치된 내무반으로 바꾸겠다며 시작된 이 국정과제로 그는 이미 지난 10년간 6조 8천억 원을 쓴 이후의 일입니다. 60만 명 장병에게 에이스 침대 하나씩 사줘도 6천억 원이면 됩니다. 장병 주거 면적을 6.3제곱미터로 3배 확정해 준다고 했었는데 작년 기준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가 1제곱미터당 1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 아파트 수준으로 내무반을 새로 지어도 4조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에 끝났어야 할 이 사업이 돈을 다 쓰고도 끝이 안 났고 추가로 2조 6천억이 필요하다고 한 거죠. 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이던 작년 11월 그는 슬그머니 사업 부실 문제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집행 내역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상세 집행 내용이 없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 많은 돈 어디로 갔나. 문재인 정부는 이 질문 5년간 절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그 많은 치즈는 어디로 갔나. 여기서 나온 표현 같은데. 작년에 기재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예.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국산 에이스 침대 60만 명에게 하나씩 줘도 6천억 밖에 안 합니다. 예. 슈퍼 싱글로. 외국산 시몬스도 가능해요. 예. 예. 라텍스 2겹으로 깔아줘도 됩니다. 그거 다 해도 6천억 밖에 안 되는데 지금 6조 8천억을 쓰고 그래도 돈이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예. 그리고 아파트처럼 지어줘도 새로 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다 들어갔나 이거죠. 예. 일반인들 입장에서야 이게 누가 해먹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아직도 전 군사 1인 1침대가 안 됐거든요. 네, 다 같이 묶어 있죠. 그게 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됐는데 이게 언제 시작된 거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 내무반이 6.25 때 내무반이다. 그래서 침대 하나씩 그리고 한 사람 앞에 2평 정도의 공간을 주겠다. 14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아직도 안 된 겁니다. 이게 아직도. 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제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면요. 북한이 오늘 아침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57분경에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건데요. 합참은 세부 사항은 한미당국에서 공동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 아주 신나겠군요. 미사일 쏴주니까.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할 때나 뭔가 딜을 원할 때, 날 보라고, 하는 일인데, 청와대 군은 뭐 당연히 주목해야 되는 사안인데, 일반인들은 뭐 앞으로도 북미 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군사 퍼포먼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이 또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끈 제2부속실 문건인데요. 제2부속실 소속 공유 폴더에서 문건 파일이 9,000건 이상 발견됐다는 겁니다. 제2부속실은 최순실 씨를 사실상 수행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일 작성 시점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일했던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유 폴더다 보니까 공유 폴더라는 건 이제 본인의 파일도 있지만 같이 일하는 뭐 비서실 혹은 뭐 TF가 같이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속실을 없애면서 자기 파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지우지는 않은 거죠. 예. 어쨌든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근무했던 제2부속실은 최순실의 사람 안봉근으로 알려진 비서관이 이끈 부속실이니까 여기서 뭐 자료가 꽤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윤전추 행정관도 이쪽에서 근무했었고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있는 곳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뜨끔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블랙리스트 파일이 좀 나왔다고 하니까. 또 시기가 일치해서요. 더욱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국정원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여론공작이 사법부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고 한겨레 신문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소위 좌파 판사로 낙인을 찍는 온라인 여론전을 펼치고 극우단체를 동원해서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도 배후 조정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사법부도 타겟으로 해서 이제 대국민 심리전을 했다는 거죠. 네. 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요. 대법원장 책임을 부각시키고 소위 좌파 판사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라라는 심리전을 전개하라는 내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한 세력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다 적으로 간주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국정원이 나서서 했다는 거죠. 예. 국정원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양아치 짓을 한 거라고. 양아치로 쓴 거죠, 정권이. 네, 뭐 이 정도면 양아치를 넘어서서요. 조폭이죠, 조폭.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기사를 보면 단체들 이용해서 이제 기자회견 열고 그리고 그런 단체들을 사주해서 고소고발하고 굉장히 많이 써먹었거든요. 예. 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반핵 반김 국민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법원장과 박시연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정원 사주를 받고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반핵하고 어떻게 반김이 붙습니까? 먹는 김인가요? 네,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요.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건데 예. 반핵하고 반김을 갖다 붙인 거죠. 예. 제목들을 보면 그 일관된 특징들이 있죠. 그 단체들은. 이렇게 소위 국정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주해서 쓰는 단체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목 짓는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요. 당시 국정원이 심리전을 펼친 다음 아고라에서 어떤 글을 썼는지도 상세하게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야권을 비난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를테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읽게도 민망한 내용들인데 노무현은 자살했다. 영웅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김대중의 조국은 북한이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옥에 가서 보내는 편지 뭐 이런 식의 글도 쓰고, 예. 이걸 국정원이 있어서 유포했다는 거죠. 이게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이랬다는 거는. 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한 행동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짓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변론 재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각을 했죠? 네, 어제 결정이 나왔는데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변론을 재개해야 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라면서요. 내일 원래대로 선고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인 눈에서 보면은 국정원 민간인 3스케 팀을 운영했다. 이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검찰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이 재판은 1심부터 정말 말이 안 됐거든요. 1심 때 예를 들면 국정원 5팀, 예, 트위터를 담당했던 5팀의 김모 요원의 이메일을 뒤져가지고 트위터를 작성할 때 썼던 파일을 찾아냈어요. 근데 김모 씨가 법정에 나와서 자기는 그런 글을 쓴 기억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이메일이고 누구도 접속한 적이 없지만 하지만 그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법부가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증거에서 빼줬어요. 엄청나게 범인에게 친절한 재판부였죠.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계획적으로 했을 리가 없다. 계획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입니다. 국정원법은 위반이지만 선거법은 그러니까요. 무죄라고 이야기한 계획적으로 거죠. 했다고 볼 수 없다. 말이 됩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위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여튼 그렇게 말이 안 되는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자 이제 그때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록이말하고, 예.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글을 썼었죠. 2심에서는 그나마 이제 다시 증거능력 그 김모 씨 파일 인정하고. 네,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도 위반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그걸 깼어요. 예.
다시 그 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파일에서 나온 아이디가 200개가 넘고 또 연결된 아이디가 400개가 넘고 거기서 나온 그 수십만 건이 되는 게 다 글들이 증거에서 빠져버렸거든요. 예. 일종의 스모킹 건인데다가 범위를 굉장히 넓힐 수 있는 파일들이었는데요. 그것이 기각된 바가 그리고 고법으로 다시 돌아왔죠. 파기환송돼서. 예, 지금 그 재판입니다. 내일 선고가 나는. 이번 판사 말고 이전 판사님이 이제 김시철 부장판사님이었는데 제가 이름을 특별히 이야기한 이유는 대단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김시철 판사님이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을 보석으로 풀어줍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보통 검사 변호사가 판사 앞에 싸우잖아요. 이 재판에서는 원세훈을 잡으려는 검사와 원세훈을 풀어주는 편드는 판사가 싸우는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판사님은 국정원 댓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손자병법의 용병술로 표현했습니다.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네.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고요. 손자병법의 용병술 국정원 댓글이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재판부는 그 재판부가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변론 재개는 기각했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게 무죄로 나버리면 이제 일사부재를 위해서 다시 다룰 수가 없거든요. 끝난 거거든요. 예, 동일 범죄에 대해서는 2번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됩니다. 자. 네,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 정도 더 할게요. 예, 오늘 미니가 있기 때문에 미니 인터뷰가 잡혀있습니다. 네, 어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자유한국당 정가윤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예. 자기 주장으로 실제 탄핵이 될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 본인도 안 합니다. 본인도 탄핵 사유라고 말해놓고 이걸로 탄핵될 리가 없다고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하면서 TV 중계될 때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제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죠. 예. 그런 이벤트로 생각하시면 되고 사유도 너무 억지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신고리 건설 중단 이게 이제 헌법 23조 3항 위반 뭐 중단도 아니고 현재는 공론조사준비위원회가 돌아가고 말을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예. 건설 중단 결정은 헌법 23조 3항을 위반했다 그래서 탄핵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이게 재산권 수령에 대한 조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고속도로를 냈다. 그렇게 과수원 땅 수용하면 그 주인한테 보상금을 법대로 줘야 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게 무슨 탄핵 신고리 중단과 연결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지만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헌법에 독일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구적 남북 평화 공존 체제를 얘기했다. 탄핵감이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영구적 남북 평화 공존 체제라는 건 남북 분단이 영구적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소리 아니냐. 통일 포기한 거 아니냐. 헌법 위반이다 했는데 이게 또 완전한 왜곡인 게 영구적 남북 평화 공존 체제라고 한 게 아니라 항구적 평화 체제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남북 공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통일을 포기했다고 우기는 거죠. 역시 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탄핵이라고 열심히 주장하시고 기사도 크게 났고 포털에 그리고 욕도 많이 드셨으니까 퍼포먼스 성공한 겁니다. 예. 오늘은 미니 인터뷰 하나 잡혀 있어서 여기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MBC, KBS 기자들이 제작 거부에 돌입했죠? 예, 경영진 사태 촉구하면서요. 제작 거부 돌입했습니다. MBC는 오늘까지 찬반 투표 진행해서요. 가결될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총파업 들어갑니다. 네. 이 시점에 저희가 미니 인터뷰 하나 연결해 보겠습니다. MBC, KBS 기자 경영진 사태 촉구하면서 제작 거부에 돌입했는데 MBC, KBS 기자들에게 사실은 용기를 준 영화가 있어요. 예. 공범자들 저희가 가처분 신청 때 한번 연결했었는데 어제 관객 수가 1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공범자들을 만든 최승호 PD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백의 흥행
넘어선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자백은 14만 3천 명이었는데 어제 공범자들이 15만 6천 명이니까. 예. 목소리가 약간 거만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이, 뭐, 덕분입니다. 뉴스 예. 공장에서도 이렇게 다뤄주시고. 목소리를 쫙 알고 이렇게 거만해지신 것 같은데. 자,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범자들을 많이 찾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영방송 내부 사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몰랐어요. 그동안 보수 언론들을 굉장히 이제 보도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졌느냐. 엽기적인 상황이 보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놀라시고. 예를 들어서 엽기적 상황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영화에 나오는. PD 수첩, 왜 아주 뛰어난 PD, 불만 제로를 기획까지 했던 그 PD를 아이스링크에 보내가지고 눈 치우도록 만드는 뭐 이런 장면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예? 건강을 위해서 눈 치우고. 예, 기자들, 아나운서들 뭐 다 그렇게 보내서 완전히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돈 받고 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할 때, 예. 물론 당연히 이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기자로서는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대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자 PD들을 그런 식으로 비제작 부서 뭐 협찬 따오는데 뭐 이런데, 세트장 관리하는 직무, 이런 쪽으로 보내가지고,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상황이 보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예. 그건 이제 생생한 화면으로 보게 된 건데, 네. 그 영화의 어딘가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등장합니다.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언론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꼭 모셔야 되는 그런 주인공이었죠. 예, 그래서 가서 뵀습니다. 그 앞에서 한없이 기다리다가 불쑥 마이크를 들이대고 그래서 찍힌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걸 봤을까요? 영화를? 글쎄요, 뭐, 영화를 보시기까지 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보고는 받았겠죠? 예, 보고는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4년 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시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4대강 수심 6m 예.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갈 때, 제가 이제 환영인파 속에 섞여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일을 좀 기억은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 눈치가. 제가 이제. PD님 얼굴이 그렇게 기억할 만큼 특별한 얼굴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4년 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제 반가운 얼굴로 오셨어요. 그래서 악수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언론의 파괴자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제 유체이탈하는 그런 답변을 하면서 저한테 딱 질문을 던지는데 요새 뭐 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관심이 좀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 장면이 지금 화제가 좀 되고 있고. 네. 근데 이 영화도 이제 힘이 보탬이 크게 된 것 같습니다. 이 MBC여서 KBS 기자들도 이제 제작 거부에 돌입했는데 오늘 총법 찬반 투표도 MBC 노조에서 한다고 하고 아마도 가결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 그럼요. 예, 가결될 겁니다. 네. 예. KBS도 그렇고요. 예. 이 공영방송 정상화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과거 정권들은 힘으로 눌러서 어떻게 잘라내버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해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사실 MBC 같은 경우 특히 굉장히 저희들은 불법적인 행태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부적으로 뭐 부당노동 행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 행위들이 많았는데 그걸 저희들이 계속 이제 검찰이나 노동부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고발도 하고 방통위원회에도 이 문제 이렇게 관리 감독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방문진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외면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새 정부에서는 그 문제를 원칙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지금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검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칙적으로만 처리되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공영방송을 완전히 망쳐도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공영방송의 경영진이 이런 정말 완전히 공영방송 망치는데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건 뭐 공영방송의 걸 견제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언론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제도적인 장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 충분히 깊은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치할 근거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대로만 하면 해결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네. 자, 15만 돌파해서 저희가 한번 짧게 연결했는데, 앞으로 25만 돌파하면, 그때는 제가 모른 척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좀 다뤄주십시오. 예. 그때 되면 스튜디오에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범자들의 감독 최승호 PD였습니다. 자, 민유 여기서 마치고 국제뉴스로 이런 거 있었어요. 휴스턴. 네, 지금 한창 태풍이었어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아마 기후변화협약 탈퇴한 것에 대해서 이 사태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욕을 먹지 않을까. 크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충제 계란 파문의 중요한 원인 하나가 간과되고 있다. 이 문제는 유통구조의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치킨전의 저자 정은정 박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살충제 달걀 파문의 원인 중 하나가 유통구조의 문제라는 이야기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된 적이 없는데. 네. 자,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대목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문은 농가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게 있다. 생산자 조직에서 계속 사전검사 제도를 정부에 요청해 왔는데 정부가 묵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11년,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조류독감이다 해서 이 축산물 안전에 대해서 소비자들 불안이 높았기 때문에 양계협회 차원에서도 좀 대응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네. 2011년쯤에 입법을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농가에서 먼저. 네, 그러니까 그 산란계 농장들의 협회인 거죠.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계란의 경우에 이렇게 출하를 할 때마다 샘플링을 해서 검역을 좀 의무화해달라 오히려. 왜냐하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예 제도에 위반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역을 하거나 이럴 때는 예산이 발생을 하니까 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국가에 요청을 한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요청들이 묵살이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발생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양계 농가에서 먼저 정부에 너무 불안하니까 검역을 의무화하고 법제화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묵살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실은 이런 검역이라든가 왜냐면 조류독감 계속 터지고 구제역 터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으니까 검역 자체를 아예 그러면 의무해달라. 근데 이제 그 비용은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 쪽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렇게 농가 입장에 억울한 면이 있다는 점도, 한 가지 짚으시고 또 한 가지 짚으신 게 이것은 또 그 유통 과정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축산물 중에서 계란 같은 경우에 잘 깨지기도 하고요. 유통 기한도 짧고 하다 보니까 유통 비용 차지가 한 5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계란에서 53% 정도는 사실 유통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통은 원래 그냥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는 한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계란이 한 개당 한 생산 비용이 120원에서 130원이 나오거든요. 계란 하나당. 예, 근데 네. 실제로 이 생산자들이 출하를 했을 때 개당 90원에서 100원 정도밖에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팔 때마다 한 30원에서 40원 정도씩 이 손해가 나니까 그것을 보전하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파란, 그러니까 그 깨진 계란이라든가 오란이라거든요. 그 오염 물질이 묻은 계란. 그러니까 실제로 폐기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마저도 사실 알뜰하게 출하를 해서 그 손실을 보존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유통비가 절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매상들이 사갈 때 계란을 원가 이하로 사가기 때문에 거길 맞추려면은 점점점 대형화될 수밖에 없었다. 대량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가격 결정권 자체가 이 매집상들, 그러니까 큰 손이라고 죠 시장에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전혀 개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봐주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원가가 안 나오니까 점점점 한 곳에 말이 몰아 넣어서 키울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이게 상당 부분이 유통사한테 가버리기 때문에 이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 문제도 함께 보지 않으면 뭐 사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거죠. 방역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지금 전체적으로 농산물의 어떤 최저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이번에는 계란이지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서 터질지 사실 알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농민들이 부도덕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는데 이게 아니다. 예. 뭐 일부 그 책임 있는 농가들은 사실은 반성은 해야 되지만 계속 그렇게 범죄화시켜서 몰아간다고 해갖고 절대 뭐 이렇게 소비자들도 이득이 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농가들을 부도덕하다고 그 지적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말하자면. 뭐 그렇죠. 예. 오히려 농가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불안하니까 안전히 입법을 요구한 적도 있고 정부가 오히려 거부했었고. 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잘 모르면서 하긴 했는데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동물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동물 복지로 전환해서 한국 축산을 그렇게 구조 개선에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장을 잘 아신 전문가로서 이 동물 복지를 전환하자고 하는 주장이 가진 뭐랄까요? 현실을 잘 모르는 측면.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사실은 동물복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지향을 해서 가기는 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어떤 국토 조건이 축산에 아주 적절한 그 조건은 아니거든요. 목초지도 많지 않고 또 산지 지형이고 날씨가 굉장히 춥고 더웠고 이게 이제 굉장히 극단으로 날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축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 생태적인 조건이 일단은 있고요. 실제로 이 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지금 1%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1%. 그만큼 현실적으로 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축산도 실제로는 지금 한 14개 농가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아예 이쪽은 아예 한우 분야는 아예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조건인데. 유기축산은 뭡니까? 지금 무항생제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유기축산이고 사실은 가장 높은 단계가 동물복지 인증 단계인데요. 유기축산의 경우에는 그 유기사료,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먹는 사료에 대한 사양 자체가 유기사료여야 되고 그리고 좀 몇 가지 조건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지 않는 단계, 그 다음에 사료를 친환경적으로 만든 단계, 그 다음에 동물복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인증 자체가 상당히 받기도 어렵고 그건 현실적인 조건이 발현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동물복지가 굉장히 대안인 것처럼 나오기는 했지만 좀 여론에 떠밀리는 면도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지향점은 반드시 잡아둬서 목표로 가긴 해야 되지만 당장 실현시키기에는 사실은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동물 복지를 신경 써서, 그러니까 뭐, 방사해서 키우고, 또 유기농으로 만든 뭐 사료를 주고, 이러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이 이전이 되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계란을 소비해온 거는 가정에서는 그 계란을 굉장히 귀하게 먹죠. 반찬으로. 그런데 이게 2차 가공 영역에서 특히 제과, 제빵, 그리고 가공식품의 굉장히 핵심 재료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되는 가공식품은 이 가격에 많이 먹고 그리고 실제로 로스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생산자가 가공식품을 만들 때 이 부분, 그러니까 폐기율까지 계산을 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그 가격이 이전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계란값은 굉장히 싸야 됐었고, 그러니까 저렴했어야 됐었고,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또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가 사실은 들여다보지 않게 되면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유통 문제도 개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동물복지나 유기축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고비용을 정부가 좀 보조금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해줘야 되고, 소비자도 이렇게 생산된 계란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기꺼이 사주겠다는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계,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다 같이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절해서 대책을 세우면 사실은 또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제 이런 각 영역에 있는 이해관계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계란이 300원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소비자들이 싼 값에 많은 양을 먹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사실은 계란값이 300원 된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동안 거의 200원대에 머물렀었는데, 이게 조류독감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계란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300원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저가로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해서 먹고 왔던 대표적인 식재료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점은 알게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 제품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소비자들이 다시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거는 또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훨씬 더 관리를 잘 하지 않나? 특히 예, 그렇죠. 계란 사업에 굉장히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싶어 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진출을 해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형 식품 대기업들도 이런 식품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그래도 농민들이 생산을 해왔던 농업의 영역이 다시 이렇게 기업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사실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좀 대책을 천천히 세우는 것이 좋지, 급박하게 그냥 이렇게 일이 터졌으니까 이거 좀 더 관리 잘해볼 수 있는 대로 넘길까? 이렇게 되면 또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좀 소속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합니다. 그렇군요. 골목에 대기업들 진출한 것처럼 그렇게 이 계란 농가도 그렇게 변해버릴 수가 있겠군요. 네. 자, 이 문제의 기본적인 틀은 알았고요. 정부가 이제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대책을 내놓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제대로 된 대책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촌농업사회학자 정은정 박사였습니다. (2부에서) 만납니다. 오늘은 2부가 청취율이 더 높거든요. 칼플라니 사용연구소 정태수 선생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부가 한 2배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번에 가입자 10명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재밌는 걸 가져오셨네요. 이 관련형 전자담배 세금 어떻게 할 것인가. 전 관심이 없는데 예. 김어진 총수는 관심이 있을 거예요. 흡연자들은 요즘 이렇게 관련형 전자담배, 그러니까 전자담배의 과거 형태와 다르게 찌는 담배라고 하죠. 예. 네.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요새 세금 올린다니까 사재기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담배가 4,500원인데 이 관련형 담배가 4,200원이거든요. 아, 200원이에요? 300원 아니고. 예. 4,200원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세금을 담배처럼 매겨버리면 5,000원가 넘어가니까. 지금 한 1,700원 덜 세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지금 우리나라 담배가 한 75%가 세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300원 정도가 세금인데 네. 지금 관련형 담배는
1,750원 정도 붙었으니까 반 정도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700원을 그대로 올린다면 다 올리고 세금을 다 올리고 다 올린다 그러면 6,000원이 넘어가죠. 6,000원. 그러면 아무도 안 필 가능성이 그렇죠. 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립 모리스로서는 비상이 걸린 거죠. KTNG는 좋아하겠네요. 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예. 기재부예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이제 쭉 봤더니 네. 이 김광림 의원이 제기를 해요. 네. 예?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근데 네. 이 기재부 차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기재부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조세공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담배세에 6개의 세금이 붙어 있는데 합치면 12조 원 정도 1년에. 네. 그리고 작년에 담배값 2,000원 올려서 5조 5천억이 더 거쳤거든요. 5조 4천억이 담배 더 피지 말라고 거쳤거든요. 하면서 정부가 만들어내죠. 예, 그래서 이제 8%가 줄면 뭐 3조 5천억 원 정도 증세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무려 5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안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4,300원이랍니다. 예, 근데 만일에 이 권련형 담배가 막 늘어나면 네. 그렇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죠. 세수가 왕창 줄어들고 최대로 줄어들면 5조 원이 줄어들거든요. 세수도 줄어들지만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200원, 300원도 사실은 뭐랄까요, 판매 촉진 요인이 되니까 그렇죠. 예, 기존 담배 뭐 KTNG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똑같은 담배인데 이게 이제 꽂아서 쓰는 거라고 해서 뭐 이렇게 주장하고 이 전자 관련 관련형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이게 더 좋다 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쁜 요인을 제거했고 거기 들어간 비용도 있고 그리고 건강에 그만큼 좋은 거니까 더 싸게 팔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세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세금을 어떻게 매겼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린 궁금하잖아요. 근데 네.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뭐 파이프형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싸게 지금 세금이 매겼다라든가 뭐 이런 전자담배로 분류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네, 액상 담배는 많이 붙는데 이제 이건 뭐 네. 또 고체형이기 때문에 분류를 왜 없던 종류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분류해야 하지 하다가 어쨌든 전자적인 장치를 활용하니까 전자담배로 분류를 해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출시되고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그리고 실제 이제 사용된 형태를 보니까 그 일반 담배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아니 저 근데 뭐 세금 냄새는 덜 난다면서요.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최악으로는 5조 정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세금 근데 문제죠, 세금 문제. 예, 근데 정부 입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복지 예산의 증세를 5.5조 한다 그랬거든요. 네. 15조 원 늘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여기 5.5조 증세인데 그게 담배 하나로 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수가 줄어드는 거는 정부 사정인데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따져보면 이게 이제 그 필립 모리스라고 하는 외국 업체가 만든 이 관련형 전자담배 때문인데 그러면은 담배 세금이 그렇게 많이 붙어서 그렇게 비싼 거지 사실 원가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5%밖에. 막대한 이익이 정부의 세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아니 이거 우리 기업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빠져나가. 이제 우리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민족적이지 않은데 어쨌든 모듈로요. 6,300원을 네. 올리면 누가 사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이제 또 아직도 정확하게 안 나온 게 과연 이 관련형 담배가 정말 건강에 더 좋으냐? 네. 그것도 아니면, 아직 예,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죠. 정부 차원에서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 손치더라도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외국의 가격은 얼마나 할까. 왜냐하면은 나라마다 담배 붙는 세금의 액이 틀리고 이 관련형 담배 붙이는 세금도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세금이 높은 것도 관련형 전자담배는 세금이 없는 것도 다 그 나라의 담배 가격보다 조금 더 싸요. 예. 비슷하거나.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가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관련형 전자담배 업계가 무슨 논리를 내세우든지 간에 그냥 그 나라의 담배값 비슷하거나 조금 싸게 하는 거죠. 더 팔리라고. 1%에서 0.5% 더 싸게 해서 예. 파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논리하고 상관없어요. 잘 팔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도. 그렇죠. 예, 그런 거고, 지금, 물론 이제 필립 모리스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럼 세금을 1,700원 더 붙이면, 네. 지금 가격에서 1,700원을 올리냐, 그럼 6,000원이 되는데, 아닙니다. 예, 못하죠. 못하죠, 거기도. 예, 거기도 못하면, 자기 이제 이윤이 줄어드는 거죠, 그냥. 예, 이윤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빨리, 우리 정부가 빨리 이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와 근거를 확실히
이 제시를 하고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네. 이거 투자자 국가 제소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필립 네. 모리스가 제소할 수 있죠. 필립 모리스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제소를 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 지금도 우리 담배 오스트레일리아에 예. 우리 담배 이렇게 좀 흉측한 이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네. 건강에 좋은 그림들. 네. 근데 그거를 좀 크게 했다고 해서 투자자 국가 제소에 걸었었거든요. 아, 사이즈를 좀 키웠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빨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 세금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옳다라는 거를 만들고 빨리 하지 않으면 지금 사재기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미 현실에서 점유율이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필립 모리스가 제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이거는 과학적 근거를 만들고 국민을 설득해서. 설사 정부가 세금을 올리더라도 이 가격을 그러면 5,000원, 6,000원대 못 올립니다. 못 올리죠. 안 팔리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정부의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필립 모리스의 이익으로 주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왜 못 올렸어요? 올릴 것 같더니 어제? 아니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자유한국당 같으면 재밌잖아요. 자기들이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줄여야 된다고 이 서민들을 위해서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의 김광희 의원이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지금 제기를 한 거거든요.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예. 그리고 또 몇몇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면 더 세금을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리를 또 대기도 했죠. 건강에 좋다면 더 세금을 줄이면 사람을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저도 설득될 뻔했어요. 맨 처음에 기재부가 이게 건강을 위해서 세금 올린다고 했거든요. 네. 그 논리 설득될 뻔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그 다국적 거대 기업이 만들어낸 논리일 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세금을 매기든 그 나라에 담배보다 조금 더 싸거나 비슷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자기들 마케팅 논리지 실제로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은 담배 맞는데 얼마 든다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다 이익인데 그냥. 올리지도 못하고 이제 세금을 줄이면 그만큼 이제 필립 모리스의 이익이 되는 건 맞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가 되겠죠. 아, 이거 재밌는 사안입니다. 재밌는 사안인데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결론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약간 재밌는 포인트는 KTNG가 이게 일본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 먼저 유행했는데 우리도 지금 꽤 유행인 걸로 아는데 이렇게 높아지면 KTNG는 어떡합니까? 뭐 KTNG도 뭔가를 또 개발을 하겠죠. 다만 저는 흡연자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저 흡연자의 권리를 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놨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역 예를 들어보죠. 서울역 앞에 흡연 공간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 돈 다 어디서 썼습니까? 그 사실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에서 흡연자들이 낸 세금이니까. 네, 그 세금이 12조 원이면 너무 더러워요. 12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세금이에요. 우리나라 1년에 드는 1년 전체로 걷는 상속증여세가 5조 원밖에 안 돼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역 앞에 환기 잘 되고 깨끗한 흡연실을 못 만들어주나요? 아, 지금 처참하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그러니까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자, 세금 그렇게 많이 걷었으면은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화납니다, 그때마다. 담배 피우는 사람으로서. 이와간 관련형 전자담배에 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세금 가지고 지금 논쟁이 붙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적 근거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인상하는 쪽이 올바른 것 같은데 과학적 근거를 빨리 만들어서 국민들 합의를 얻어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맞다. 소장님 생각은 인상하긴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칼플라닛 사회경제연구소 정태현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 신청을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재판은 1심부터 정말 말이 안 됐거든요. 1심 때 예를 들면 국정원 5팀, 트위터를 담당했던 5팀의 김모 요원의 이메일을 뒤져가지고 트위터를 작성할 때 썼던 파일을 찾아냈어요. 근데 김모 씨가 법정에 나와서 자기는 그런 글을 쓴 기억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이메일이고 누구도 접속한 적이 없지만 하지만 그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법부가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증거에서 빼줬어요. 엄청나게 범인에게 친절한 재판부였죠.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계획적으로 했을 리가 없다.
계획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입니다. 국정원법은 위반이지만 선거법은 그러니까요. 무죄라고 이야기하죠. 계획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말이 됩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위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여튼 그렇게 말이 안 되는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자 이제 그때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록이 말하고,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글을 썼었죠. 2심에서는 그나마 이제 다시 전가능력 그 김모 씨 파일 인정하고. 네,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도 위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그걸 깼어요. 예. 다시 그 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파일에서 나온 아이디가 200개가 넘고 또 연결된 아이디가 400개가 넘고 거기서 나온 그 수십만 건이 되는 게 다 글들이 증거에서 빠져버렸거든요. 예. 일종의 스모킹 건인데다가 범위를 굉장히 넓힐 수 있는 파일들이었는데요. 그것이 기각된 바가 그리고 고법으로 다시 돌아왔죠. 파기 완성돼서. 예, 지금 그 재판입니다. 내일 선고가 나는. 이번 판사 말고 이전 판사님이 이제 김시철 부장판사님이었는데 제가 이름을 특별히 이야기한 이유는 대단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김시철 판사님이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을 보석으로 풀어줍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보통 검사 변호사가 판사 앞에 싸우잖아요. 이 재판에서는 원세훈을 잡으려는 검사와 원세훈을 풀어주는 편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기사를 보면 이제 단체들 이용해서 이제 기자회견 열고 그리고 그런 단체들을 사주해서 고소고발하고 굉장히 많이 써먹었거든요. 예. 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반핵 반김 국민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법원장과 박시연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정원 사주를 받고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반핵하고 어떻게 반김이 붙습니까? 먹는 김인가요? 네,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요.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건데. 예. 반핵하고 반김을 갖다 붙인 거죠. 예. 제목들을 보면 그 일관된 특징들이 있죠. 그 단체들은. 이렇게 소위 국정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주해서 쓰는 단체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목 짓는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요. 당시 국정원이 심리전을 펼친 다음 아고라에서 어떤 글을 썼는지도 상세하게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야권을 비난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를테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읽게도 민망한 내용들인데 노무현은 자살했다. 영웅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김대중의 조국은 북한이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옥에 가서 보내는 편지 뭐 이런 식의 글도 쓰고, 예. 이걸 국정원이 있어서 유포했다는 거죠. 이게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이랬다는 거는. 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한 행동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짓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변론 재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각을 했죠? 네, 어제 결정이 나왔는데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변론을 재개해야 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라면서요. 내일 원래대로 선고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인 눈에서 보면은 국정원 민간인 30개 팀을 운영했다. 이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검찰 변론.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뭐 했나. 이 표현이 딱 맞는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는 작년 병영생활관 내무반이죠. 개선 작업을 마치기 위해 2조 6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장병 한 명당 침대 하나씩 설치된 내무반으로 바꾸겠다며 시작된 이 국정과제로 그는 이미 지난 10년간 6조 8천억 원을 쓴 이후의 일입니다. 60만 명 장병에게 에이스 침대 하나씩 사줘도 6천억 원이면 됩니다. 장병 주거 면적을 6.3 제곱미터로 3배 확정해 준다고 했었는데 작년 기준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가 1제곱미터당 1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 아파트 수준으로 내무반을 새로 지어도 4조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에 끝났어야 할 이 사업이 돈을 다 쓰고도 끝이 안 났고 추가로 2조 6천억이 필요하다고 한 거죠. 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이던 작년 11월 그는 슬그머니 사업 부실 문제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집행 내역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상세 집행령이 없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 많은 돈 어디로 갔나. 문재인 정부는 이 질문 5년간 절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그 많은 치즈는 어디로 갔나. 여기서 나온 표현 같은데. 작년에 기재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예.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국산 에이스 침대 60만 명에게 하나씩 줘도 6천억 밖에 안 합니다. 예. 슈퍼 싱글로. 이들은 최순실 씨를 사실상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일 작성 시점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일했던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유 폴더다 보니까 공유 폴더라는 건 이제 본인의 파일도 있지만 같이 일하는 뭐 비서실 혹은 뭐 TF가 같이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속실을 없애면서 자기 파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지우지 않은 거죠. 예. 어쨌든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근무했던 제2부속실은 최순실의 사람 안봉근으로 알려진 비서관이 이끈 부속실이니까 여기서 뭐 자료가 꽤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윤전추 행정관도 이쪽에서 근무했었고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있는 곳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뜨끔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블랙리스트 파일이 좀 나왔다고 하니까. 또 시기가 일치해서요. 더욱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국정원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여론 공작이 사법부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고 한겨레 신문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소위 좌파 판사로 낙인을 찍는 온라인 여론전을 펼치고 극우단체를 동원해서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도 배후 조정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사법부도 타겟으로 해서 이제 대국민 심리전을 했다는 거죠. 네. 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요. 대법원장 책임을 부각시키고 소위 좌파 판사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라라는 심리전을 전개하라는 내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한 세력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다 적으로 간주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국정원이 나서서 했다는 거죠. 예. 국정원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양아치 짓을 한 거라고. 양아치로 쓴 거죠, 정권이. 네, 뭐 이 정도면 양아치를 넘어서서요. 조폭이죠, 조폭. 예. 외국상 시몬스도 가능해요. 예. 예. 라텍스 2겹으로 깔아줘도 됩니다. 그거 다 해도 6천억 밖에 안 되는데 지금 6조 8천억을 쓰고 그래도 돈이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예. 그리고 아파트처럼 지어져도 새로 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다 들어갔나 이거죠. 예. 일반인들 입장에서야 이게 누가 해먹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아직도 전 군사 1인 1침대가 안 됐거든요. 네, 다 같이 묶고 있죠. 그게 아직 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됐는데 이게 언제 시작된 거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 내무반이 6.25 때 내무반이다. 그래서 침대 하나씩 그리고 한 사람 앞에 2평 정도의 공간을 주겠다. 14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아직도 안 된 겁니다. 이게 아직도. 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제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면요. 북한이 오늘 아침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57분경에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건데요. 합참은 세부 사항은 한미당국에서 공동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 아주 신나겠군요. 미사일 쏴주니까.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할 때나 뭔가 딜을 원할 때, 날 보라고, 하는 일인데, 청와대 군은 뭐 당연히 주목해야 되는 사안인데, 일반인들은 뭐 앞으로도 북미 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군사 퍼포먼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이 또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끈 제2부속실 문건인데요. 제2부속실 소속 공유 폴더에서 문건 파일이 9,000건 이상 발견됐다는 겁니다. 제2부속실